1972년 호주. 아빠 캐리 월턴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얘들아, 이 인형 이름은 레타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바로 이 인형입니다. 네, 아빠지만 왜 레타를 사왔어? 너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저걸 왜 애들한테 줘? 애초에 왜 가져간 거야 저걸? 나도 아빠지만 이해가 안 가요. 자, 월턴은 며칠 전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 와가와가를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길을 가던 월턴의 눈에 띈 오래된 폐가, 평소 호기심이 많던 월턴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루판 아래에서 먼지와 거미줄을 헤쳐가며 월턴이 발견한 집, 바로 이 인형 레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묘한 사실, 이 폐가는 원래 10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지만요, 월턴이 인형을 가지고 나오고 며칠 뒤 갑작스럽게 철거. 마치 그 인형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저를 조종한 것 같았어요. 사실 월턴이 집에 들어서자 평소 순하던 반려견이 인형을 향해 매섭게 짖었는데요. 그리고 인형을 집에 들인 후부터 집안 물건들의 위치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마치 인형이 살아서 돌아다니기라도 한 듯 집안 곳곳에 정체불명의 발자국이 나타났고, 아이고야. 그리고 분명 집에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고, 그곳에 인형 레타가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네. 이 사실 월턴도 이 무서운 인형 레타를 누군가에게 보내려 했는데요. 하지만 인형을 싣고 가서 차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요. 이 인형이 사람을 컨트롤하네요. 음. 조종하네 거의. 정체가 뭐죠? 어떤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면 영혼이 아닌 것 같고 음. 그 윗단계 같아요. 아. 악마나 뭐 이런 거다. 이 인형을 본 심령술사들은 이 인형에는 200여 년 전 폭풍우에 휩쓸려 익사한 루마니아 아이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더욱더 섬뜩한 건 조사 결과 이 인형의 머리카락, 인, 아유.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이 확인됐는데요. 스스로 움직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인형. 인형 레타에 깃든 원혼의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7일 공개합니다. 주의, 그 집에 사는 위험한 모모. 잉글랜드 노샘턴에 거주하는 남성 미키 요크. 미키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아니, 너네 집에 자네 아직도 있어? 걔 저주 들린 게 분명하다니까. 라며 그의 집 방문을 꺼렸습니다. 자네 씨 누군데 저주를 들렸다 그래요? 미키의 지인들이 입을 모아 저주 들렸다고 지목한 자넷은 바로 119년 된 인형이었습니다. 아 이런 건 좀 그래. 그럼 어쨌든 이 인형은 어떤 저주입니까? 2016년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미국에 있던 인형의 존재를 알게 된 미키. 그런데 얼마면 되냐고요? 돈 필요 없습니다. 영국이라고 하셨죠? 배송비도 저희가 부담해서 특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상하게도 인형의 원래 소유자가 사망하자 유족은 마치 이때다 싶듯 인형을 미키에게 떠넘겼습니다. 이후에 미키의 주장에 따르면 인형이 홀로 눈을 깜빡거리거나 분명히 선반에 올려놓은 인형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인형도 뭐 그냥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어허. 근데 눈을 깜빡인 건 좀 이상하긴 한데. 어허. 저주 들린 인형과의 동거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형을 본 사람들,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는 저 인형만 보면 심장이 아파. 라며 불쾌감과 신체 통증을 호소. 급기야 미키의 집에는 사람들의 발길마저 끊겼습니다. 인형이 집에 온 뒤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자 초자연 현상을 다루는 크리에이터였던 미키는 심령 측정 장비인 EVP를 통해 인형과 대화를 시도.
인형 속의 영혼이 스스로 이름을 밝히거나 미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으스스한 일이 계속 벌어졌지만 자넷 영혼이 왜 인형에 깃들었는지, 사람들에게 왜 해를 끼치는지 인형에 저주 들린 사연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일각에서는 미키의 주장일 뿐이라며 인형의 저주는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독 그렇게 인형 관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영혼이 깃들기가 참 좋잖아요. 사람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일단 인형이라도 100년을 넘게 있었다고 하면 좀 뭔가 영물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인형에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저주 들린 영혼이 깃든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5일을 공개합니다. 한설인 모모의 저주. 자, 두 기자님들 요 서랍장 좀 어떻게 아, 보시나요? 싫어요. 네. 저도 싫습니다. 네. 아유 싫어. 아, 너무 정말. 고급지지 않아요? 번쩍번쩍하면 앤틱풍에. 저 앤틱 싫어하고 저 모던 좋아합니다. 자, 만약 요 멋진 서랍장에 무시무시한 저주가 깃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요 서랍장의 저주 때문에 18명이 사망하거나 큰 불운을 겪었습니다. 서랍장에 얽힌 저주의 역사는 1830년경 미국 켄터키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농장 대지주 제러마이아 그레이엄은 첫 아들의 출산을 앞두고 한 노예에게 서랍장을 만들라고 지시. 그런데 이 서랍장이 마음에 안 든다며 노예를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평소 악독했던 그레이엄에게 앙심을 품은 노예들은 대대손손 씨를 말려버립시다. 라며 복수를 결심, 서랍장 안에 말린 올빼미의 피를 뿌리며 저주를 걸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그레이엄은 아이의 옷을 서랍장에 보관. 어이구. 그런데 한설인 노예들의 저주가 통했던 건지 그의 아이가 사망하고 말았는데. 아이고. 애는 무슨 죄냐고. 그러니까 아유, 그 마음은 너무 알겠고 그 아빠는 진짜 잘못했는데 애는 무슨 죄냐. 그렇습니다. 이후 서랍장의 두 번째 사용자가 된 그레이엄의 조카 역시 서랍장에 옷을 보관했는데 21번째 생일에 하인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요. 이후 그레이엄 일가의 땅에 살던 세 번째 사용자인 이민자 부부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서랍장의 저주로 아내는 병이 들었고 아내를 버리고 떠난 남편은 사고로 사망. 그리고 서랍장의 저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09년엔 9번째 사용자 루시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들을 위해 선물을 서랍장에 숨겼는데 아들이 그만 2차 사고로 숨져 선물을 전해줄 수 없었는데요. 저주가 있네요. 그러니까 서랍장에 뭘 넣으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후 1976년 서랍장은 켄터키 역사협회에 기증, 더 이상의 사용자 없이 보관 중이라 서랍장의 저주, 희생자도 더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잠들어 있는 서랍장의 저주. 과연 저주는 이대로 끝난 걸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4위 공개합니다. 모모를 유발하는 석상의 비밀. 기자님들 이 싫습니다. 안 봐요. 싫습니다. 안 봐. 싫습니다. 안 봐. 안 봐. 꼭. 잘 봐주십시오. 에이. 안 해. 아이, 안 본다니까 왜 보여줘. 기자님들을 부르지 마세요. 부르지 마요. 추천을 하지 마. 추천을 하지 마.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안 싫어요. 그냥. 아이 진짜. 아이. 왜? 기자님들 오늘 밤 악몽을 꾸실지도 모릅니다. 보기만 해도?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이 사진을 절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데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안 되죠 이거. 보면 안 됩니다. 2015년 오하이오주 데이턴 외곽의 한 집으로 이사온 팀의 가족. 우연히 삼배에 꽁꽁 묶인 이 조각상을 발견해 풀어봤는데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날 밤부터 팀의 어린 아들은 조각상이 침대에 들어와 습격하는 악몽을 매일같이 꾸기 시작. 뿐만 아니라 팀 역시 아내를 살해하는 악몽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전자제품과 수도꼭지가 멋대로 켜지거나 이상한 그림자들이 집안을 뒤지는 폴터가이스트 현상까지 발생. 아이고.
그래서 팀은 미국에서 초자연 박물관을 운영하는 큐레이터 그렉과 다나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석상의 저주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렉과 다나가 석상을 싣고 이동하던 중 멀쩡하던 자동차가 고장. 하지만 정비소에서 점검해보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상을 박물관에 전시한 뒤엔 꿈에서 내가 상자에 강아지를 버렸는데 그 상자에 석상이 있었어요. 관람객들이 악몽에 시달렸다며 호소. 그리고 석상을 본 뒤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한두 명이 착각한 것도 아니고 악몽을 꾼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스토리가 뭔지가 궁금한 게 석상에 어떤 저주가 걸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렉과 다나는 수소문 끝에 석상을 아프리카 부두교의 것으로 추정, 부두교 사제를 찾아갔었는데요. 부두교 사제에 따르면 동상은 과거 누군가를 저주할 때 쓰이던 것으로 왜 다락방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삼배자루를 푸는 행위가 동상의 안식을 방해하고 혼란을 야기했을 거라는데요. 아유, 왜들 그렇게 저주를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정화해야 돼. 너무 네, 순위 우리도 지금 너무 봤어. 나 지금 거의 몇 분째 지금 이거 보고 있잖아. 아유, 나중에 좀 설명 좀 해줘. 네, 우리 어떻게 정화해야 돼요? 사람들의 꿈에 찾아가는 저주받은 석상. 뭐라고요? 석상은 어쩌다 그 다락방에 흘러간 걸까요? 석상은 정말 안식을 방해받아 지금도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클로징해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3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않는 저주의 집. 1920년 미국 펜실베니아. 농부였던 존 블리미아는 농작물 재배에도 실패하고 가축들까지 각종 질병으로 서서히 죽어가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저주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네 주술사였던 넬리 노를 찾은 존. 그런데 그녀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흑마법사의 저주를 받고 있구만. 게다가 흑마법사가 너무 가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당신 옆집에 사는 넬슨이야. 그러고 보니 이웃에 사는 넬슨 레마이어가 최근 주술로 한 아이의 질병을 치료했다는 소문을 들은 기억이 떠올랐고요. 넬슨이 흑마법사라는 주술사의 말을 찰석같이 믿은 존은 정말 자신이 넬슨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야, 근데 이웃이 흑마법사하고 자신을 저주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섬뜩할 것 같긴 한데. 짜증나죠? 이건 사실 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무턱대고 저 말을 믿을 게 아니라 가까이 사는 이웃이면 찾아가서 오해 풀고 그럼. 확인 한번 해보고 존이 넬슨을 찾아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좀 달랐습니다. 저주를 풀려면은 넬슨의 주술책을 찾아서 묻어야 해. 주술사 넬리 노렉의 저주를 풀 해법을 들은 존은 같은 마을의 14세 소년 커리와 18세 소년 헤스와 함께 넬슨의 집에 침입한 건데요.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저거는- 친해져서 집에 들어가서 이건 뭐예요 그런다면 몰래 빼서 묻든지 해야지. 저건 범죄지. 범죄죠. 넬슨 동조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남자는 넬슨과 마주하자마자 그를 폭행했고요. 아유 결국 넬슨은 사망. 하지만 넬슨의 주술책은 끝내 찾지 못했는데요. 이에 존은 집 전체를 불태우기로 결심. 넬슨의 집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야 새로운 저주가 생기겠다. 왜 멀쩡한 사람을 죽여? 아니 이거 넬슨이 흑마법사라고 말한 사람을 저렇게까지 맹신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소름 끼치는 사실. 존은 분명 넬슨의 집에 불을 붙였지만 오래된 목조 주택이었던 그의 집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목조인데? 목조주택인데 왜 불이 안 타? 목조면 불이 활활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넬슨에게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믿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넬슨의 빈집에서 연기가 나거나 죽은 넬슨의 영혼이 돌아다닌다라는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불을 붙였잖아요. 목조인 거 알고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나. 그걸 본 일행들도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은 죄도 있는 데다가 음. 이게 이제 저주까지 시작됐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불타지 않는 집의 진실. 어쩌면 억울한 죽음을 당한 넬슨의 진짜 저주는 아니었을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2위를 공개합니다.
영화보다 오싹한 저주의 굴레. 한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초자연 현상을 다룬 공포 영화 폴터가이스트. 개봉 직후 그해 흥행 8위를 기록하며 이후 6년간 3편의 시리즈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영화가 제작되는 동안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 그 때문인지 이 영화는 저주받은 영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니 왜? 아니 뭐 굳이 뭐 저주에 걸린 영화라고까지 할 건 없잖아요. 아, 이 얘기를 모르시는군요, 전혀. 근데 사실 뭐 예전에 요즘 뭐 없는 것 같은데 음반 제작할 때 귀신 보면 뭐 대박 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그런 종류 얘기 아니겠습니까? 폴터가이스트 영화에 얽힌 끔찍한 저주의 서막은 바로 출연자들의 잇따른 죽음. 폴터가이스트 1편에 출연했던 배우 도미니크 던은 영화 개봉 후 셰프로 일하던 연인 존 스위니와 이별. 이후 재회를 원하는 존을 거절했다가 그의 손에 살해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됐고요. 어이구. 폴터가이스트 2편에 출연한 줄리안 백은 영화 개봉을 앞두고 위암으로 사망. 또 다른 배우 윌 샘슨 또한 촬영 후 신장 기능 약화로 사망.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됐습니다. 3편 역시 저주를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3편 촬영이 끝난 후에는 시리즈 내내 폴터가이스트 걸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던 아역 배우 헤더 오르크가 크론병으로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망. 네. 폴터가이스트에 출연했던 무려 4명의 배우가 영화 촬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겁니다. 한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가 한 명만 사망해도 되게 불길한데 4명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뭐 촬영 중에 뭐 개봉 전에 뭐 가리지 않고 사망한 걸 보면은 뭐 영화에 뭔가 기운이 안 좋았나 봐요. 왜 이런 현상을 영화로 다루느냐 뭐 이런 건가? 영화에 얽힌 수상한 일들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편의 촬영지였던 집이 몇 년 후 지진으로 무너졌고요. 영화 속 유명한 장면이었던 수영장 씬에서 사용된 해골들이 실제 해골이라는 괴담부터 인형에게 목을 졸리는 장면을 촬영할 때 연기하던 배우가 실제로 목을 졸리는 느낌을 받는 등 의아한 일들이 계속돼 결국 엑소시즘 의식까지 치렀었다고 하는데요. 연이은 배우들의 죽음과 촬영장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들, 정말 영화에 깃든 저주일까요?